이번엔 대만의 강한 자 중에서도 강한 자들만이 살아나는 한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팔이 어떻게 된 거야? 아, 팔이 떠나서 돌밭에서 부르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신 강한 자들은요, 대만의 해군 중에서도 훈련 강도가 극악. 이 부대 대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긴다는 상륙 정찰여단 소속 대원들입니다. 대만의 강철 부대인 이 상륙 정찰여단 부대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100여 명의 강한 자들은 2주간의 기초 훈련에 참가하지만 대부분이 중도 포기. 한 20여 명의 살아남은 대원만이 마지막 5박 6일 동안 일명 지옥의 주라 불리는 난관 극복 주간에 도전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강한 자들은 영하의 날씨에 가볍게 얼음물 세례부터 30km 장거리 달리기, 또 한 번의 호흡으로 35m까지 잠수하기, 146kg의 보트를 머리 위에 올려 버티기 등 뭐 이 정도는 일반 해군의 훈련 난이도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돌밭을 어떻게 굴러? 아니 저게 무슨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 네, 반바지만 입은 예비대원들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길 실시! 약 50m 길이의 날카로운 자갈길을 난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며 기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힘든 이 코스를 강한 자들은 그냥 기어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교관들이 소금물까지 팍 뿌려주고요. 선물을 왜 뿌려줘요? 코스 중간중간에선 잠시 정지, 구르기, 앞으로 기어가기, 개구리처럼 뛰기, 돌기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데요. 근데 만약 여기서 머뭇거린다, 또 동작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와 저게 정말 훈련 어마어마하네요. 그간 무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주한 강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륙 정찰여단 완장. 이 완장을 받은 대원들은요.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제 몸에 있는 흉터는 명예의 흉터이자 자부심입니다. 고통을 이겨냈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상륙 정찰여단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 없으면 못하죠, 사실.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저거는. 비록 가는 길은 지옥이지만 강한 성취감과 자부심이라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들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한 자들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휴, 돌이죠, 저거. 머리로 깬 거야? 아우, 오우 뭐야? 돌에다 불을 붙이고 있어요. 각종 무기 섭렵은 기본,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이들의 정체. 일명 미친 개들로 악명 높은 세상에서 가장 거친 특수부대,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입니다. 네, 스페츠나츠는 냉전 시대인 1950년 소련 군사정보국 산하부대로 창설됐고요. 현재는 연방보안국, 연방군 등 각 부대에 편입, 암살 및 대테러 임무에도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엔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로부터 시리아의 고대 유적지인 팔미라를 탈환하는 데 기여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강한 자들인 스페츠나츠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한겨울에 40kg의 군장을 메고 약 70km를 행군하는 건 기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여기는 러시아잖아요. 야, 저 날씨.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 훈련이 실전, 건물, 버스, 항공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훈련하고요. 심지어 이분들은 폭풍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폭풍에 배를 띄우고 훈련을 합니다. 원래 폭풍 오면은 오늘 훈련은 없다. 보통은 그렇죠. 내무반에서 보통. 대기하도록 이러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스페츠나츠가 되기 위해선 강철 체력, 또 강인한 정신뿐 아니라 개개인이 인간 병기 수준으로 격투수를 연마, 무자비한 혈투가 벌어지는 스파링 훈련은 물론이고요. 하루 최소 2시간 동안은 러시아의 특공 무술인 시스테마와 삼보로 격투수를 연마하는데요. 그래서 스페츠나츠는 백병전에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격투술의 달인들로 유명합니다. 표두르가 강한 이유가 있었네. 그들은 뭐 저기서 뭐 명함도 못 내는데.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과격한 러시아의 강심장들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엔 앞서 소개한 이스라엘의 사이렌 메트카를 비롯해 전 세계 특수부대들은 이 부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는 원조 특수부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바로 Who Dares Win,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 SAS입니다. 1941년에 창설된 SAS는 적의 후방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등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특히 1980년엔 런던에서 벌어진 주 영국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단 11분 만에 제압한 이 림로드 작전을 계기로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근데 SAS 되기도 진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프랑스도 보긴 했습니다만 진짜 강한 자들만 모였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훈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약 200명의 군인은 웨일즈에 위치한 브레콘 비콘스로 이동. 도착하면 해발 886m의 악명 높은 산봉우리 페이판을 약 3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해야 하고요. 페이판 등정이 끝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엔 약 64km의 트레킹 코스를 나 홀로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한 채 2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뭐 저기서 탈락이에요, 다. 우린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이번엔 정글입니다. 대박. 그것도 평균 온도 30도, 습도 97%인 말레이시아나 벨리즈의 정글에서 무려 6주간 4인 1조로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이제부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로 대답한다. 알겠나? S 생존, E 회피, R 저항, E 탈출. 이 시어 훈련의 일종인 ENE, 즉 회피 및 탈출 훈련을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쉽게 말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실전 모의 훈련인데, 예를 들면 가상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납치하고 감금하고 실제와 흡사한 강도의 유도 신문과 욕설과 협박을 반복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 직급, 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만 대답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당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SAS 대원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가 SAS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존 왕이 되셨나 봐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없을 때 알아서 찾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전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한 SAS 훈련을 보고 걱정하는 두 기자님 같은 분들에게 전직 SAS 교관은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SAS에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 안 갈게요. 이번에 소개할 강한 자들은요. 특수정찰, 대테러 진압, 인질 구출까지 특수임무 수행과 첩보에도 능한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렛 메트칼입니다. 1957년에 창설된 사이렛 메트칼은 초창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극비. 19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이렌 메트칼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먼저 6일간의 가벼운 테스트를 거쳐 낙하산 훈련만 4개월, 보병 훈련 2개월, 대테러 훈련 5주를 포함해 무려 20개월 동안 죽어라 훈련 받고요. 이 과정에서 사격, 무기 다루기, 장거리 항해술, 특공무술, 전술훈련까지 섭렵. 그리고 마지막 나흘 동안 120km의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명 베레 행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 과정 내내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은 강한 자만이 최정예 부대 사이렌 메트칼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 과정이 20개월인 거는 거의 2년 동안 2년 가까이 훈련만 받는. 훈련을 받아야 시작이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이죠. 훈련만 20개월이니까요. 야, 정말 안 하는 훈련이 없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6년 6월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팔레스타인과 독일의 테러범들에게 납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한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에서 테러범으로 투옥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약 250명의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사이렌 메트칼이 비밀리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만 약 4,000km인데다 우간다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단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사이렌 메트칼은 일명 엔테베 작전에 돌입.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20m로 저공 비행하며 은밀히 착륙해서요. 이후 우간다군으로 위장해 공항에 진입했는데요. 신속한 행동력과 결단으로 전광석화처럼 테러범들을 제압, 대부분의 인질을 구하면서 비행기 착륙부터 테러범 소탕까지 단 90분 만에 임무 완수. 20세기 최다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하네. 고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인질들을 구출한 거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1,800건 이상의 작전 투입, 600여 명의 인질 구출에 성공. 이 부대가 투입됐다는 건 그 작전은 성공한다는 이야기. 1973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투입된 작전 중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백전백승의 최정예 부대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부대 중 하나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헌병 특수부대 지젠느입니다.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뭐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제일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하무적이네. 네. 지원자 중에 약 7%만이 선발될 정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뽑힌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인질 구출 작전으로요. 1994년 프랑스 국적기 납치 사건 당시 4명의 납치범을 제압하고 투입된 지 단 17분 만에 살아있던 229명 탑승자 전원 구출에 성공. 17분 만에? 17분 만에. 정광석화다. 와.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모든 대원들이 그냥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로 움직인 거지. 5년 이상의 군 경력자 중에 체력, 지적 능력, 심리 테스트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요원들은 약 1년 동안 저격술, 고공 낙하, 폭발물 처리, 화기 조작술 등을 철저하게 익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러범을 쫓는 부대답게 무려 하루에 300탄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 특화된 저격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대가 아니라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대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이 지젠느는 내 생명을 다 바쳐 타인을 구조한다라는 모토로 연평균 약 60여 차례 출동하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 및 인질 사건에 대비해 400명으로 이뤄진 4개 타격대 중에 1개는 24시간 출동 대기. 지젠느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건 테러범들의 흉악 범죄가 매번 실패로 끝났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테러범 파수꾼 지젠느의 그런 명성이 부디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전 세계 국방력 1위 미국에서도 탑 티어 부대로 꼽히는 미 해군 대테러 특수부대 대부그루입니다. 티어 1, 2, 3급으로 구분되는 미 특수전 부대 최상급 티어 1부대로 최정예 오브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천조국. 근데 여기서도 이 국방력 최고 수준인 미국의 탑티어 부대라고 하니까 벌써 압도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의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들만 모인다는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죠. 지옥의 관문을 뚫고 살아남은 상위 1%의 네이비실 중에서도 엄선된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이비실은 뭐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그 안에서도 엄선해서 요원을 구성한 부대라니까 뭐 그 위력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요. 이 대부그루는 선발 과정만 약 8개월, 비밀 작전팀인 만큼 병력의 실제 규모와 훈련 과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소개됐던 특수부대들이 하는 모든 훈련은 전부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천후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을 따돌리는 특수 운전술, 잠수 기술, 극한의 생존술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훈련은 물론 체력부터 지적 능력,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요. 선발된 이후에도 무술, 저격술과 폭파술, 10,000m가량의 고공에서 자유 강하 후 목표물에 침투하는 기술 등 각종 훈련을 통해 전사 중의 전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예 오브 정예 부대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작전에 투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대부그루는 그 중에서도 또
특수한 임무를 맡았을 것 같아요. 1980년에 창설돼서 대테러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확산 차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질 구출 작전 등 고도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큰 비밀 작전에 전문적으로 투입된 대북으로는 2011년 9.11 테러를 주도한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창설자 오사마 빈 라덴을 단 40분 만에 사살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뿐만 아니라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2009년 머스크 엘라바마호 인질 구출 작전 등 미군의 주요 작전마다 빠지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가장 큰 작전마다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뭐 그들의 위력을 결과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미국의 최고 전략 자산 대북으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부대, 시가전 최강인 죽음의 분대, 이처럼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소유한 특수부대 정체는 바로 브라질의 특수경찰대대 보피입니다. 보피가 지키는 지역은요, 브라질 최대 빈민가인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 그런데 이곳은 단순 빈민촌이 아닙니다. 파벨라에선 대통령보다 카르텔 두목이 더 막강하다고요. 파벨라 지역은요, 오래전부터 마약 카르텔이 장악, 마약 밀매뿐 아니라 매춘과 강도, 살인 등 각종 흉악 범죄가 빈번한 최악의 우범 지역인데요. 보피는 이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인 파벨라에서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와, 여긴 진짜 실전이구나. 실제 제가 리우에 갔었는데 네네. 진짜 저녁마다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래, 소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대입니다. 매일매일 실전인 거죠. 자, 마약 카르텔 조직원 수백 명은요, 소총과 기관총,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국가의 부대, 반군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중화기로 대항하는데요. 단순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카르텔 소탕 작전 중 경찰들이 사망, 게다가 2009년엔 마약 카르텔이 로켓포로 경찰 헬기를 격추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야, 와, 헬기를 격추하는 거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조폭이랑은 다르네요. 아우, 조폭이 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말이 마약 카르텔이지 그냥 작은 반군 정도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군대예요, 군대. 자, 그래서 보피의 모토는 죽음에 대한 승리. 사소한 실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고도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을 선별한 특수부대 보피를 투입,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화기로 무장한 마약 카르텔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피 대원들 역시 중무장.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는 실제로 총성이 오가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피. 그 결과 2017년 보피는 악명 높은 리우의 마약왕 다실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어떻게 잡았네요. 아, 진짜 그 매일매일 들리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야, 여긴 정말 전쟁터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저기에 반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시가지니까. 네네. 그러면 뭐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그치. 그 조직들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무조건 닭공이고 산업재해 들어오면 쏘는 건데. 여기는 시민까지 보호해 가면서 이들도 상대해야 그렇지. 되니까. 인질극도 많이 벌일 거고. 자, 일반 경찰은 우습게 본다는 파벨라의 마약 카르텔도요. 해골 무늬가 보이면 일단 숨어. 걔네가 바로 보피야. 나이프 인 더 스컬.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죽음의 분대. 시가전 최강의 부대인 보피만큼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치던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이 FSK는 고도로 훈련된 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이 심하고. 네,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가 지형이 그리고 아주 험난하대요. 그래서 누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특수부대원 중에서 이제 월등한 대원을 뽑아서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드는 건가요? 진짜 셀 것 같은데. 자, 이 부대는요. 일단 훈련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요. 2014년 창설 당시 317명이 입대를 지원했지만 1년 뒤 훈련을 마치고 남은 자는 불과 13명. 와, 13명이 뭐 한 3%? 4%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극악의 훈련을 거쳐 선별된 이 특수부대 정체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 일명 사냥분대입니다. 사냥분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네. 근데 뭐 여성 부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왜 하필 여성으로만 또 이렇게 이루어진 부대를 만든 거죠? 전쟁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 어린이와 교류할 수 있는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 군인이 여성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요. 현지 여성들로부터 작전 수행이 필수적인 첩보를 입수하는 역할 등 작전상 고도로 훈련된 여성 군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전쟁터. 사냥부대 대원들은 그저 성별이 여성일 뿐 다른 특수부대와 다름없는 강한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겨울이면 무려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북극의 툰드라.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에서 사냥분대 지원자들은 무려 22kg 군장을 메고 행진.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지겨워. 와. 영하 50도요? 군대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가 행군 아닙니까? 행군이죠. 행군이죠, 행군. 네. 발도 힘들어, 어깨도 힘들어, 머리도 힘들어, 목도 아파. 맞아, 감각이 없잖아. 행군이죠, 진짜. 근데 여긴 더 심하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24시간 대비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는 무수면 훈련, 적진의 침투에 대테러 작전을 펼치기 위한 수백 미터 고공 낙하 훈련 등 저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반격을 해야 되는구나. 네. 무려 1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사냥군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입되면 그때부터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사지, 전사. 사냥군대 대원들은요. 제 한계를 시험하고 싶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 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된 건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2022년 2월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해서 군대를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윌리엄 허바드. 뭐?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당장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와야겠어. 허버드의 딸 22살 에이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니며 6개월 된 아들 세라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버드는 안전하게 딸과 손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곧장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이슬린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걱정돼 가정 분만을 하면서 출생 신고를 제때하지 못했고요. 헐. 그로 인한 서류 부족으로 당장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미국으로 돌아와 있던 허바드.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4일 아이고. 허바드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아우. 진짜 바로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다음 날. 하지만 아버지는 강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딸과 손자를 구해야겠어. 허바드는 홀로 험난한 가족 구출 작전에 돌입.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 내린 뒤 폴란드 남부로 이동. 아이고. 도보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차를 얻어 타 결국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허바드가 이동한 거리만 약 10,000km. 와, 정말 딸과 손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생각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거리죠, 사실은. 자,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 상황 속에 걸어서 국경을 이동해야 했던 허바드의 가족들. 허바드는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군들을 피해 위성 지도를 보면서요. 사람이 잘 가지 않을 법한 어려운 길로 직접 경로를 찾아냈고요. 추운 날씨에 아들을 등에 업은 에이슬린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허바드를 따라 깜깜한 숲속을 건너고 강물에 몸이 흠뻑 젖는 고생을 거쳐 마침내 슬로바키아에 도착. 저 모든 걸 걸어서 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요. 슬로바키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국경을 건넌 허바드의 가족들. 세라핌의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유럽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거나 구하러 가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이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 키이우에 한 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간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전쟁이 발발하자 멜리키안과 함께 어울리던 우크라이나인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총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들었고요. 멜리키안의 주변에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들만이 남아있었는데요. 그러자 멜리키안은요, 이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 당시 멜리키안에겐 적에게 반격할 무기, 보호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것이라곤 고작 9인승 자동차 한 대뿐. 아유. 멜리키안은 자동차 한 대에 노약자분들을 태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출발지인 키이우에서 목적지인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무려 782km 거리. 멜리키안은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매일 20시간씩 눈도 붙이지 못하고 운전했고요. 만약 폴란드로 가는 길이 막히면 헝가리로 방향을 틀어 우회, 달리고 또 달려서요.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을 무사 탈출시켰습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이후 퍼비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하게 되네.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장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야.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빈은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누구죠? 두 분은 뭐 가족인가요? 아, 닮았어. 자, 이 두 사람은요, 피를 나눈 가족도 어린 시절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관계였는데요. 영국에 거주하는 헤더와 남편 마크는 사실 아기를 갖기 위해 8년 넘게 노력한 난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대리모가 합법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찾던 중 비타라는 여성을 알게 됐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한 헤더는 비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성애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어머.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우정을 쌓았습니다. 와. 그리고 2022년 1월 드디어 헤더 부부가 오랜 세월 그토록 바랐던 기적이 비타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비타 역시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비타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위험하니 나랑 영국에 가자. 난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괜찮을 거야. 비타는 영국으로 함께 가자는 헤더의 제안을 거절. 하지만 헤더 부부가 아기와 영국으로 돌아간 지 약 2주 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병원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생각보다 전쟁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헤더는 비타를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게 아기라는 기적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비타, 제발 거기서 떠나. 약속해. 내가 데려와 줄게. 날 믿어. 헤더의 간곡한 설득에 비타는 가족과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로 결심. 비타 가족이 폴란드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를 운전하는 동안 헤더는 비타 가족을 위해 숙소를 대신 예약해줬고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직접 비자 발급소를 찾아가 비타 가족의 비자 신청서를 발급. 그뿐 아니라 비타 가족이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후원자를 찾는 등 백방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타 가족을 마중 나갔습니다. 전쟁 속에서 서로에게 기적이자 구원이 된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쟁의 총성 걱정 없이 두 가족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저 이거 봤어요. 문어국까지 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근데 군복 입은 거 아니에요? 군복이죠. 거의 완전 무장 상태 같은데? 실제 총입니다. 아니, 지금 저기 저 방탄조끼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되게 전쟁인 것 같지 않게 코믹한 영상이긴 한데, 와, 저 이 사연 듣고 진짜 찡했어요. 부대원들도 함께 해줬네. 그렇죠. 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영상인데요.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2022년, 우크라이나 군인인 알렉산더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분명히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이었지만 알렉산더는 이 전장을 무대 삼아, 무기를 악기 삼아 마이클 잭슨의 노래에 맞춰 백스텝 춤을 추는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촬영. 때로는 혼자,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한 이 화제 영상은 사실 알렉산더가 자신의 어린 딸 로드 누에게 보내는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목숨이 오가는 전장을 향해 집을 나서야 했던 아빠 알렉산더. 그리고 딸이 눈에 밟혔던 그는 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익살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딸아, 아빠는 무사하단다. 딸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했던 것이죠. 와,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SNS 끊기지 말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네요,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딸을 안심시키려는 그 아빠의 사랑이죠. 돌아오고 싶은 마음, 우리 딸라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크겠고,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딸을 위해 전장에서 춤을 추는 아빠. 알렉산더의 모습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한때 그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그의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요.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영상을 올리며 생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터에서 딸을 위해 바친 아빠의 춤. 다음엔 그 무대가 전장이 아닌 딸이 있는 아늑한 집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우, 저 장난꾸러기가 계속 웃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디 저 SNS에 저분의 거실이 나오길 바라요. 딸하고 같이 춤을 추고 정말 우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남성 로렌스 앤서니는 돌연 이라크행을 결심했는데요. 남아공에서 이라크까지는 무려 약 6,400km의 거리. 온갖 방법을 물색해 미국 중부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서요. 겨우겨우 이라크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 바그다드로 들어간다고요? 전쟁 중인 건 알고 있는 거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터의 한복판. 더군다나 앤서니처럼 파란 눈의 백인은 이라크인들이 이 적인 미군으로 오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산전수전, 우여곡절 끝에 앤서니가 도착한 곳은 바그다드의 한 동물원.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의 생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요. 전쟁터에 버려진 동물들, 특히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이라면 더더욱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운영할 정도로 동물 애호가였던 앤서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그다드 동물원의 소식을 접하고요.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저 동물들을 구해야지. 도와주지 않는다면 죄 없는 동물들은 모두 죽고 말 거야. 오직 동물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쟁터 한복판, 동물원으로 기꺼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이게 당시 동물원의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동물원의 상태는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동물들을 노리는 약탈꾼들로 인해 우리 곳곳이 부서진 건 물론 동물들의 사체와 배설물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약 650마리의 동물 중 살아남은 건 원숭이, 새, 곰 등 겨우 35마리뿐.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곧바로 동물원 복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앤서니. 양동이로 물을 길러나르고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도시를 수색해 낙타와 타조 등 살아남은 동물들을 겨우 구조했는데요. 물론 전쟁터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앤서니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부지기수였지만요. 약 6개월간의 숱한 노력 끝에 동물원은 정상화됐고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바그다드 동물원은 2007년 7월 17일 기적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물을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든 앤서니가 너무나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앤서니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혹사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전쟁이란 비극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장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빈은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첫 번째 방송에 1위 특종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사였죠? 뭐였죠? 모르겠어요. 냉동인간 아니었나요? 맞아요. 냉동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대의 특종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bed포드가 최초의 냉동인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알려드린 테드 윌리엄스. 타격의 신, 마지막 사할 타자라고 불리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기본이고요. 등번호가 09 결번이 된 최고의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테드 윌리엄스가 투잡을 뛰게 된 사연.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해 본의 아니게 야구 선수와 비행기 조종사로 1인 2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후 한창 타격에 물이 오르던 1952년 6.25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없이 군부대 위문을 다니는 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제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전투에 참여. 총 39회의 전투기 출격을 하며 군 복무에 임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서 임무를 끝내고 오는 길에 적군의 대공포에 맞아 동체 착륙을 하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죠. 또 마이클 조던 이전 시카고에서 스포츠 스타 하면 무조건 어니 뱅크스였다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2,583개의 안타와 512개의 홈런을 기록한 레전드 어니 뱅크스는요. 2년간 6.25 전쟁에 참여한 용사였는데 6.25 전쟁 참전 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 지금의 전설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군부대에 있을 때 베테랑 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전했던 미군들 제가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 보면서 정말 본인의 조국처럼 뿌듯해요. 아, 코리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자신의 계급을 깎아가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군인이 정말. 자,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육군 대대를 파병했던 프랑스군. 당시 그들에게는 대대급 병력은 중령이 이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급이 중령보다 높은 경우 6.25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중령이 되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프랑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군의 계급은 중장이었는데요. 몇 개 내려간 거야? 무려 4단계나 하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셀프 계급 강등을 감행하면서까지 6.25 전쟁에 참여한 인물, 바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인데요. 그때 장군의 나이가 58세로 나이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 차관이 직접 나서 만류했지만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라며- 비호감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이제 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왔습니다. 자,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한반도에 도착한 랄프 몽클라르 장군. 자신보다 군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미군 지휘관들의 명령에도 결코 개의치 않고 프랑스군을 진두지휘했다는데요. 실질적인 장군이죠. 네. 멋진 분이네요. 실질적인 장군이 아니라 이미 소리스타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네. 전쟁에서 내 몸을 바쳐가지고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으로 참전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2010년 세계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그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죠. 자,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 전쟁에 파병을 온 참전국은 총 16개국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공, 그리고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이 모든 국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자, 먼저 참전국 중 가장 큰 규모죠. 무려 약 180만 명의 병력을 파병시킨 미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천 상륙작전과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켰고요. 약 3,500여 명의 파병인을 보낸 에티오피아는 무려 325번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전설의 부대입니다. 고맙네. 자, 그리고 형제나라 터키는 육군부터 보병, 공병, 의무병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룩셈부르크는 약 8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지원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룩셈부르크의 총 병력은 고작 700여 명. 그러니 총 병력의 약 1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룩셈부르크는 그야말로 통 큰 나라예요. 룩셈부르크 자기 국방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맙네. 국방의 10%를 떼준 거죠. 고맙네요.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력에는 마오리족 출신 장병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예, 이 노래 원곡은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로 마오리족 병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자, 심지어 카리브해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도 미군에 합류해 현지인으로 구성된 파병군을 보냈는데요. 열대 지방에서만 살아온 푸에르토리코 장병들은 하복 전투복으로 당당히 전함에 올랐는데요. 북한을 진격했을 당시에는 영하 30도. 아우. 자, 참전 용사 헤르만 브라보에 따르면 한국에 온 그때 난생 처음 눈이라는 걸 맞았다고 하고요. 준비된 방한복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하복을 입은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가 힘들 때 우리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네. 우리나라도 엄연한 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그렇죠. 힘든 나라를 위해서 또 파병도 하고 원조도 하는 그런 조금 국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951년 1.4.5태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이죠. 그래. 부활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1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 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모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고아들이 피신은 했지만 고아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달러씩을 고아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고아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DNS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고아원을 폭격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중 한국의 고아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DNS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고아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고아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를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요.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헤스가 이제 세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 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은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아, 그게 A특공대예요? 자, 지게 모양이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특공대. 자, 이 A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암리에 움직이며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 또 있는데요. 북한 적진에서 미국 CIA를 능가하는 한미합동 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6006부대, 일명 네코 부대입니다. 팀의 별칭이 네코가 된 이유는요. 팀의 부대장인 도널스 니콜스의 약칭 닉을 네코로 잘못 이해해서라죠. 자, 이들은 미국 극동공군 소속으로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북한 전력의 핵심이었던 T-34 탱크와 미그 15 전투기로 인해 우리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당시 탱크 장갑판 해치와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미그 15기 엔진과 통신 관련 핵심 부품을 빼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우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 이런 특수부대 소식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A특공대 진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포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분이 직접 날랐다고 하니까. (6.25) 전쟁 직전 우리나라 해군에게는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이 일본이 버리고 간 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해군들의 꿈은 대포 달린 전투함 단 한 척만이라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돈을 모아 전투함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전투함 구매 운동이 벌어졌고 전투함 도입을 위한 월급을 기부했는데요. 심지어 해군 장병들은 성금을 더 내기 위해 고철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기도 했습니다. 해군들의 부인들 또한 이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삭바느질을 해 수혜품이나 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열고 빨래 해주기, 양복 고쳐주기 등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금한 돈과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 총 6만 달러를 가지고 15명의 한국 해군들이 드디어 전투함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중고 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몹시 낡아서 녹이 많이 쓸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들이 배에서 숙식을 해가며 꼬박 2개월 동안 청소와 정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맡기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직접 다 했던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배를 백두산함으로 명명하고 1950년 4월 10일 마침내 진해 군항에 입항했는데요. 전국의 주요 항구 순회를 쭉 마친 뒤 다시 진해에 도착한 것이 1950년 6월 24일. 전날에. 진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부산으로 침투한 북한군과 우리 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최초로 승리한 해상 전투로 기록된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긴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때 북한군 전투함에는 약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백두산 함에 탄 우리 해군은 고작 4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백두산 함의 포탄은 단 100발밖에 없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포탄을 100발밖에 사지 못했던 거죠. 탄이 100개밖에 없었다는 발밖에 거는 없었는데. 600명 상당. 이게 전제 실전에서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투함을 인수를 해서 백두산호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배가 원래 그 미군 소속일 때도 그때도 이 배의 이름이 화이트 헤드였어요. 백두네요. 원래 이름이 백두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화이트 헤드로 이름을 지은 거는 그 전사했던 앤슨 화이트 헤드 소위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건데 또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백두산함. 네.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져. 공교롭게도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스펙타클한 백두산함 스토리.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군의 전투기 도입 스토리 또한 대단합니다. 당시 공군 또한 전투기 한 대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6.25 전쟁 발발 하루 뒤인 6월 26일 미군이 F-51 무스탕 전투기를 지원했고 일본에 있는 이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긴급 소집돼 일본의 미군 기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일본에서 받은 비행 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인당 고작 30분이었다고 합니다. 30시간이 아니라 30분이요. 기상 악화와 급박한 전쟁 상황이 겹쳐 더 이상의 연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짧은 비행 훈련만 하고 이들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해 한국으로 가져왔고요. 심지어 인수 후 하루 만인 7월 3일 바로 적진을 향해 출격했다는 겁니다. 인수부터 출격까지 총 약 일주일밖에 안 걸렸으니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전투기 무스탕을 인수했던 강철 멘탈 10명의 조종사 중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난 5월 작고하신 김신 전 공구 참모총장님으로 이분은 유엔군이 500회 넘게 출격했지만 실패했던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지휘해 성공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예. 영화 이야기 아니고요. 실화. 1950년 12월 23일 무자비한 폭격으로 함흥 일대 육로가 모두 끊기고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던 미군 수송선을 타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피난민들. 하지만 이 수송선의 정원은 약 2,000명뿐. 더 큰 문제는 이곳 흥남부두엔 군수물자 생산 시설들이 있어서 미군들이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결국 선장의 큰 결단으로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작전명 흥남부두 엔철수. 저 전 기자가요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흥남부두 철수작전 그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이 영화 같은 극적인 스토리 뒤에는요 라루 선장이 있었는데요. 이 라루 선장의 뒷이야기 좀 의외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 하선한 지 2년 만인 1954년 가을 선장복을 벗고요. 마리너스라는 영세명으로 평생 수도자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또 단일 선박으로는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는요. 이후 추적을 해봤더니 1993년 8월 9일 워싱턴주에 있던 첸코 인터내셔널에 미화 33만 5,900달러, 하나로 약 4억 좀 안 되는 금액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고철로 분해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분해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쟁도 꺾지 못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요. 총 5명의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이 아기들은 김치 1부터 2, 3, 4, 5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라는 걸 알고 미국의 선원들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귀엽다. 자, 그렇다면 이 김치 형제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분들은요. 지금은 66이 되신 김치 1호 손양영 씨, 김치 5호 이경필 씨 두 분인데요. 자, 이 기사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실시간으로. 자, 이 기사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했습니다. 설마. 자,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린 김치5 이경필 씨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필 선생님이시죠?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25 때 메르디스 태어난
김치밥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김치 파이브 진짜로. 예. 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김치 5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예. 나머지 그 김치 형제들하고는 연락을 하시나요? 예, 그 김치원은 김치 형. 내일 모레도 만날 거고요. 일단 2, 3, 4는 그 살아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 살아 계시는 본인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래요. 아 본인이 김치 투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렇죠.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탄생 스토리를 잘 알고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아, 어릴 때는 보통 이제 주위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뱃놈. 뱃놈. 예, 배스 태어났다고. 아, 뱃놈이라고.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그 김치밥이라는 걸 알았고요. 아니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숨기고 말씀 안 해주실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북한 놔두고 지금 지나왔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죄책감들도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빅토리오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원 초과잖아요. 14,000명이 있는 상황이면은 발 디딜 틈도 없었을 텐데. 김치원은 그 뭡니까 배 어무실 태어났고 의무실에서. 2, 3, 4, 5는 아마 배 안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탯줄 잘라야 될 건데 이빨 가지고 탯줄 자르고 네. 그다음에 그 녹치마 그걸 찢어가지고 애를 닦았던 그런 사연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네. 정말 그 이후에 거제도에서 쭉 어떤 일을 또 해오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오셔가지고 평화사진가 엄마는 평화산에 그 형님은 평화식당 저는 평화가축병원 다 평화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요. 아버지 돌아가시 물어봤습니다. 왜 평화를 고집하는지 왜 평화를 고집하셨을까요? 전쟁하지 말자 그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김치 형제들이 좀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 드는데. 김치 파이브 예. 5분이 꼭 모여서 그러게요. 공부를 해가지고 예. 만날 수 있도록 좀 언론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도 저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치 오형제 만남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